자, 글로벌 무형물류 이야기 6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신대륙과 세계 일주를 또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이제 경쟁적으로 신항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거기를 이제 식민 지배를 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분쟁 이런 것들이 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중재를 요청을 해요. 누구한테? 교황한테. 이 두 나라가 아무래도 뭐 가톨릭, 기독교,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중재안을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나 싶기를 한데, 이게 이제 뭐 이런 표현들은 의미가 없어요. 아조레스 제도, 아조레스 제도가 여기 뒤에 나오는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선을 그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그 대서양 선에 선을 그어 가지고 그 선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발견된 땅은 스페인, 오른쪽에서 발견되는 땅은 포르투갈. 근데 말이 웃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었다 칩시다. 왼쪽은 스페인, 오른쪽은 포르투갈. 근데 이쪽으로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쪽 끝으로 서쪽으로 끝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어디로 나와요? 이쪽으로 나오죠. 만나죠. 자, 포르투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을 경계로 동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가다 보면 다시 이쪽으로 나오잖아.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조약이었죠. 뭐 아무튼 뭐 이 선이 이제 몇 번 조정되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합의 자체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다른 나라들, 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는 뭐 전혀 의미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 반대편은 어디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고, 1519년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그 향료 주산지가 스페인 쪽 영역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득을 해서 항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 남아메리카를 밑으로 돕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마젤란의 항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요. 돌아서 어떻게 한다? 이제 태평양을 건너는 거죠. 3개월 항해를 해서 오늘날의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필리핀에서 뭐 기독교 믿으라고 이렇게 뭐 시도하다가 그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다툼, 분쟁, 전투가 벌어져서 마젤란은 죽어요. 죽어서 못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선원들이 어떻게든 그 향신료를 싣고 인도양을 거쳐서 1521년에 기한을 합니다. 이래서 뭐 처음 시작의 의도는 이거 아니었어요. 향신료 가지러 갔던 거예요. 근데 인류 최초의 세계 일주를 완수하게 됩니다. 마젤란은 본인이 못했어요. 뭐 선장님이긴 했는데 그 남은 선원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항로 개척이 이 시기에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 유럽 사람들이 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어떤 그 기존의 원주민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1519년에 스페인의 어떤 그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멕시코 지역인 유카탄 반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대포, 칼, 강철검.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마야나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 인디오들의 어떤 군사적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청동기나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발견되는 어떤 금이나 이런 것들을 수탈할 목적으로 코르테스가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멕시코 지역의 뭐 아즈텍 이런 지역들을 공격을 해서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근데 뭐 잔인한 방법이라고 해봐야 500명이 죽일 수 있는 거야 뭐 사람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또 가져온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원래 남아메리카나 중부 아메리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많은 수가 그 목숨을 잃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남미 지역, 오늘날의 페루, 뭐 칠레 이 지역의 큰 제국을 형성해서 문명을 구축하고 있던 잉카도 그 스페인 사람인 피사로에 의해서 남아메리카 원정을 가서 그 잉카 제국의 황제, 잉카 제국의 군주로부터 금과 은을 뭐 그거 얻으러 간 거죠. 뭐 거기서 뭐 무역을 하러 갔겠어요. 뭐 거기서 뭐 사람들 이끌고 남아메리카 그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아마존강 상류까지 올라가가지고 박람회를 하려고 갔겠어요. 금과 은을 수탈을 하려고 갔었고, 뭐 그 어떤 그것에 어떤 그 장애물이 되는 원주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금과 은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점점 뭐 금과 은은 어느 정도 수탈을 했고 난 다음에는 그 넓은 땅을 이제 어떤 정복지로서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 원주민들을 노동력을 착취를 해서 노예로 삼아서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곡물이나 농작물들을 획득하는 식민지 플랜트 농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여기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잉카 제국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 소위 말해서 아즈텍 문명의 뭐 이제 유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멕시코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전해지는 테노치틀란? 뭐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도시가 뭐 이런 형태의 엄청난 대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마추픽추죠. 잉카의 숨겨진 도시 마추픽추의 모습이죠.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 어떠한 생각해보면 약간 비대칭적인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높은 고산지대에 이러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문명이 뭐 군사 무기로는 그렇게 발전이나 개발을 하지 않아가지고 180여 명의 소수의 인원들의 어떤 공격에 무너지게 되는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16세기 1500년대 초에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이 땅을 이제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파르티미엔토, 뭐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뭐 스페인어라서. 그래서 그런 어떤 강제 노예제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인디오 인구들을 이제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내고 거기서 뭐 금이나 은을 채굴하거나 아니면 뭐 가축을 사육을 하거나 농장,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그 유용한 작물들이 만들어지죠. 뭐 커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탕수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도록 아주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노예처럼 부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보수도 지급하고 뭐 그러려고 했던 거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뭐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학대되고 노예화되고, 그리고 유럽인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디오 인구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제도가 바뀌기도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어떤 그 현지 원주민들을 자신들이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어떤 영역 하에서 어떤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인디어로부터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시기에 이 유럽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전해진 이 어떤 전염병, 특히 뭐 천연두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럽인들은 늘 이게 전염병이 번지고 했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도 그런 전염병이 번지면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발생하고 하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빈번했고 그렇게 빈번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 자체가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 병들을 겪어보지 못한 이쪽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뭐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치사율을 가진 그런 상태였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확진도 되어 본 사람 있잖아요. 오미크론 뭐 이런 거 뭐 확진되어 본 사람도 있고 백신도 맞아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전체 전 세계 인구의 뭐 어느 정도 비율은 코로나가 다시 침투해 와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몸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돼버리면 일단 그 사람한테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에 큰 영향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게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 사람들은 그런 집단 면역 체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확 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남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대륙,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뭐 구대륙,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내는 구대륙과 신대륙이 있었고 이 대륙 간의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 전염병이 넘어가기도 하고 금과 은이 수탈되기도 하고 노예를 활용하는 플랜트 농업이 시작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이 구대륙과 신대륙은 사실 큰 바다, 대양이라고 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를 경계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았죠. 근데 이 지역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 가축, 엄청나게 많은 재하, 엄청나게 많은 곡물과 뭐 이런 것들, 식물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이동이 엄청나게 인류에게 큰 영향을 줘요. 대표적으로 담배라든지 감자, 호박, 토마토, 고추, 옥수수 이런 것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원산지로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구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래는 구대륙에는 이런 감자나 같은 작물들이 없었어요. 구황 작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초콜릿이라든지 카카오죠. 카카오 뭐 바닐라, 땅콩, 강낭콩 뭐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는 밀이라, 보리, 사탕수수, 곡물 그리고 이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 같은 거, 소 이런 것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축으로 부리기 위해서 이것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구대륙에 있었던 작물이 신대륙으로 넘어갔는데 오히려 신대륙에서 그 작물을 키우고 경작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야. 어떤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컨디션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교환은 결국에는 오늘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인류의 어떤 식습관, 식생활을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식량 자원이라든지 새로운 원료라든지 새로운 운송수단 말 같은 거, 말이나 이런 것들, 소 이런 것들, 그리고 기호품, 그렇죠. 초콜릿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어떤 기호품의 어떤 확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감자 얘기를 했는데 감자가 대표적으로 구황작물이죠. 예를 들어서 밀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농사가 잘 안 이루어졌을 때 밀은 이렇게 하루살이 풀로 이렇게 자라야 되자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풀이 자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 기근이 들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감자 같은 것들은 농사를 하기도 편하고 일단 이 땅 밑으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감자가. 그래서 대표적인
가난이나 그 기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었는데,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것들이 신대륙에서 구세계로 넘어와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식량 공급에 크게 보탬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청 좋아하고 하루에 뭐 최소 몇 잔 이상씩 마시는 커피. 커피도 이게 원래는 아프리카, 그 수단, 예멘, 뭐 수단 지역이죠. 그쪽에서 에티오피아, 맞아, 에티오피아.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고 초콜릿, 코코아는 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고 코코아, 커피, 그죠? 그리고 아시아는 이제 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교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고추, 페퍼, 이것도 아메리카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전파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게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이전에는 고추장이 없었어요. 김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늘날로 치면 뭐 백김치이거나 동치미 정도인 것이었지, 고추가 이제 조선에 들어오고 그 고춧가루를 통해서 이제 양념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한참 뒤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후기에 생긴 거였죠.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전례와 이동이 인구 부양 능력을 확산시키고 식단을 다양하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다 기호작물이니까 그런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원산지로 하는 커피가 이게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뭐 커피 하우스라든지 커피 카페 이런 문화는 엄청 뭐 널리 퍼져 있죠. 근데 우리가 무역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로이즈 커피 하우스입니다. 로이즈 커피 하우스는 1687년경 사무엘 로이드, 그러니까 로이드가 여기 보면 LLOYD예요. L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오는 L은 대문자로 쓴 거죠. 사무엘 로이드라는 사람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에다가 런던의 템스강 그 변에 어떤 그 커피집을 연 거예요. 근데 이 커피집이 그 항해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그 영국의 런던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내륙 도시거든요, 런던이. 근데 이 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이 시기까지는 배들이 그 강을 거슬러서 런던까지 이 배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강을 이용한 하천을 이용한 항구 역할을 했다는 거죠, 런던이. 서울도 생각을 해보면 그 서울의 지명 중에 영등포, 마포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게 이 배를 대는 곳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날의 마포나 영등포에서 뭐 한강 유람선 아닌 다음에야 배들이 뜨진 않는데, 예전에는 그 강화도 쪽을 해서 인천 강화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강 하류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수상 운송을 이용하는 어떤 루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영국의 런던도 템스강을 이용한 큰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 역할을 수행을 했고, 런던 안에 그런 어떤 뱃사람들이 기거하는, 일단 일종의 우리 학교 주변에 신선대 부두나 간만 부두처럼 항구가 발달해 있었다는 거죠, 런던 도시 안에. 그래서 이 부둣가 근처에 커피숍을 연 거예요, 이 사무엘 로이드가. 그리고 그 사무엘 로이드 다음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로이드가 이 커피숍을 운영을 했는데, 이 커피하우스에 아무래도 부둣가 옆에 있으니까 그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오며가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단골 손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정보라는 게 거기 죽치고 앉아 있으면
길을 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뱃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하죠. 날씨나 만조, 그리고 뭐 해적의 출몰 여부, 뭐 어디에 뭐가 핫하더라, 그런 어떤 유행의 흐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선박이 출항하고 도착하고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리고 그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손쉬운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를 각자의 손에 하나씩 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찾을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그런 네트워크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와 정보가 모이는 곳이 이 커피하우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사람 에드워드 로이드가 그런 거에 대한 센스가 있었던 거예요.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켜보다가 그냥 기동량으로 전해주고 전해받고 하는 것보다, 그래,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떤 정보 교환이 하니까 이 커피숍 안에다가 이 보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벽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선박의 출항 시간이라든지 도착 날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라도 더 모여들겠죠. 그래서 이 1696년에 이 사람이 로이즈 리스트라고 하는 정기 정보지를 발간합니다. 신문을 만든 거예요. 발행을 한 거예요. 정보지를. 뭐 찌라시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찌라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제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로이즈 리스트는 이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주 3회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 3회 발행되었으니까 일요일 그 교회 가야 되는 날짜 빼놓고 하루 정보 모아서 하루 찍어서 내고, 하루 정보 모아서 하루 찍어서 내고, 뭐 이렇게 한 모양이죠. 주 3회 발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한 기사와 소식이 있어서 이 시기에 어떤 런던을 방문하는 무역 상인들은 무조건 이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어떤 보험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해상 무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다의 항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상 해운대나 강안리에서 바라보는 바다처럼 잔잔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높은 파도가 불고 어떤 경우에는 악천, 항천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태풍이 올라와서 배를 뭐 흔적도 없이 파도가 휩쓸고 가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해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리스크, 위험, 퍼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거나 전가하거나 해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의 어떤 부담을 하나의 그 어떤 금융 제도나 이런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필요성과 방법론이 필요로 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일종의 모험 대차라고 하는 건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노동력,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자기가 발로 뛰어서 항해를 하고,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 성공 보수를 실제로 무역을 하러 먼바다 항해를 했던 사람과 돈을 제공했던 투자자가 나눠 갖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보험의 어떤 시작이 그런 식의 모험 대차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발전해 가면서 요 시기에 이제 뭐 그 금융업,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뱅크의 시작이나 어음의 시작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잖아요. 금융업의 발달과 함께 일종의 투자와 그 투자에 대한 성공 보수, 실패에 대한 어떤 그 실패에 대한 손실액에 대한 보전 이런 차원에서 금융업과 같은 일종의 그 안전장치 보증 그 안전장치와 같은 그런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리스크를 자신이 떠안고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리스크를 인도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가, 약인 이런 것들을 받는 언더라이터, 쉽게 말해서 증권의 인수를 업무로 하는 어떤 보험계약 업자, 보험업자 이런 사람들이 마련이 되고 모이게 되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근대적인 해상보험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언더라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냐라고 하면 부전지라고 합니다. 부전지가 뭐냐면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런 종이였는데 거기에다가 약속 내용, 당사자,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약속 내용을 적고 그 밑에 하단에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라이팅을 하는데 그 하단에 서명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된 말이 underwriting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된 게 해상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종이 조각을 뜻하는 슬립이란 말은 오늘날에는 보험 청약서를 뜻하는 말이 되었고요. 그리고 언더라이팅이란 말은 보험사가 위험을 심사를 해서 그 보험 계약을 인수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자체가 다 여기 이 로이드 커피 하우스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강의 자료에는 없는데 그 강의 자료 이후에 이제 해상보험의 발전은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개설되는 해상보험론 수업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여기 이 가운데 있는 게 로이드 리스트고 요 시기에 커피 하우스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의 그 스타벅스 같은 느낌은 아니죠. 사교 클럽 뭐 그런 느낌이었다고 봐요. 여기서 뭐 꼭 커피만 마신 것도 아니고 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뭐 결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어떤 사교 클럽의 일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로이드 커피 하우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해 가냐면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들면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언더라이터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어떤 뭐 돈을 벌 목적으로 투자와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개입을 하고 가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이드 커피 하우스가 오늘날에 그 현재 처음 시작했던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없어서 더 넓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이동할 때쯤부터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 회원 자격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일반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가지고 신용도를 갖춘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폐쇄 구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폐쇄적인 구조에 가 이제 어떤 규모가 그 안에서도 그들끼리의 리그였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보험 인수 금액이나 자본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엄청 낮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되는 뱃사람들의 어떤 요구, 필요성 이런 것들도 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해상보험이 발전을 하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전 세계에서 재보험을 가장 많이 하는 세계적인 보험회사가 로이즈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즈 보험사의 시작이자 해상보험 제도의 시작이 로이즈 커피하우스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인터넷이었던 거죠. 이 시기에 SNS였던 거고. 자, 그리고 뭐 제가 앞에서도 옥수수와 감자와 같은 구황 작물의 확산이 굉장히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 구황 작물 중에서도 신대륙과 구대륙으로 확산이 되었던 수많은 작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옥수수는 이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넘어와가지고 그 아메리카 대륙 특히 이쪽에 옥수수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옥수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뭐 나초라든지 그 또띠아라든지 타코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부리또. 근데 그게 이제 이탈리아로 해서 아시아까지 전해졌고 그래서 이 옥수수가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성장도 빠르고 재배하기도 쉽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옥수수가 이렇게 높게 자라잖아요. 높게 자라서 많이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배급이 되고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어떤 그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옥수수가 기여한 바가 큰데, 원래 그 옥수수만 먹으면 뭔가 질병이 생기나 봐요. 우리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상 옥수수만 먹을 일은 없죠. 예, 근데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이 영양소의 결핍이 일어나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질병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근데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뭐 이런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했기 때문에 비타민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하는 거 보니까 비타민 부족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로 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구가 멸망할 때 지구가 그 멸망하더라도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옥수수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감자도 옥수수보다는 여러분들 구황작물이라고 하면 감자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감자가 일단 잘 뭐 썩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서나 감자는 그 추운 데서도 많이 잘 자라요. 산악 지역이나 기후가 어떻게 보면 그 낮은, 기온이 낮은 그런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편하고, 한대 지역에서도 잘고, 그 한국에서도 감자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잖아.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대관령 이런 데서 높은 고지대에 그 온도가 낮아도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얘가 땅으로 이렇게 그 뿌리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면적당 좁은 땅에서도 엄청난 수확량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감자 하나 먹으면 든든하잖아. 그죠? 햄버거를 사면 감자를 주고 햄버거로는 배가 안 차는데 감자 튀김을 먹으니까 배가 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고열량입니다, 감자. 햄버거는 좋은 식품이에요. 완전 식품이에요.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야채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근데 왜 살이 찌느냐? 감자튀김 때문에. 그렇죠. 감자가 문제야. 그러면 세트를 콜라와 감자 튀김을 시킬 게 아니라 그냥 햄버거 2개를 먹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암튼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열량이 높단 말이야. 감자가 칼로리가 높다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같은 그 부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부피의 어떤 식량을 섭취했을 때 얘가 열량을 잘 내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 어떤 좋은 작물이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땅에서 자라고 시커멓잖아. 땅에서 캐면 시커멓잖아. 그래서 잘 안 먹으려 했어요, 처음에. 이 유럽 사회로 이렇게 감자가 딱 넘어왔을 때 이게 딱 보면은 시커매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땅에서 캐가지고 둥글둥글둥글한 시커먼 게 올라오는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색깔이 거무튀튀 해가지고 뭔가 좀 악마의 무슨 뭐 배설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 감자라는 걸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나 봐, 유럽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식량으로 삼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맛과 열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피시앤칩스라든지 감자튀김이나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머시 포테이토라든지 서양 사람들의 식단에 감자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떤 작물이 되었죠. 어쨌든 이 감자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신항로 개척, 뭐 그리고 식민지의 신대륙과 구대륙의 만남, 플랜트 농업, 뭐 그리고 해상 무역업의 발달,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무역망이 구축이 되고 성립이 됩니다. 전 세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인도, 중동, 동남아, 유럽,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이 지리적 한계와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다 따로 독자적인 문화와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이동을 했던 어떤 경로나 루트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이동을 할 수 있었고 교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 신항로가 개척이 되고 선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닷길을 이용을 해서 물품이 이동되고 인구가 이동되고 물자가 이동됨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이 시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이 어떤 산업이나 어떤 작물의 재배에 특화되는지에 따라서 이 지역은 이거를 잘하는 거야. 이 작물이 잘 자라구나. 그러면 그 작물을 계속 심는 거죠. 그래서 적도 주변 지역에 뭐 커피나 코코아나 이런 작물들을 많이 심고 많이 생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북극 한대 지역에는 감자를 많이 심고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어떤 농작물이나 물자의 생산의 특화가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그 경제 이해나 경제학 그 개론 이런 수업을 들으면 뭐 세계 무역의 특화 뭐 스페셜리제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학습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이론적으로 계산이 됐겠어요.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산의 특화가 전 세계로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에 어떤 대항해 시대라든지 신항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의 특화는 결국에는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낼 것이고 잉여 생산물은 결국에는 국제 교류, 국제 무역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전 중세나 고대에도 뭐 실크로드의 바닷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무역망의 성립은 신대륙 개척과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물품들이 교역이 되고 교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을 잇는 그러한 형태의 삼각 무역 체제가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트라이앵글 트레이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유럽은 아무래도 이 시기에 어떤 그 가공할 수 있는 금속이나 무기류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이 잘 되어 있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총, 탄약, 옷감, 철제품, 뭐 장신구 이런 것들을 서아프리카로 가지고 가고 그 서아프리카의 부족들에게 그것을 제공을 하고 아프리카의 그 주민들은 자신들의 부족 말고 다른 부족을 침략 전쟁을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고 그렇게 유럽의 상인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구매한 노예를 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서 거기서 노예를 팔고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의 대농장주들은 그렇게 노예를 사서 노예로부터 노동을 착취해서 면화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의 농작물을 생산하게 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생산된 물품들이 또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유럽 상인들은 서아프리카에서 뭐 금이나 상아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해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향신료 결국엔 이 향신료는 영원한 베스트셀러네요. 차, 면직물 이런 것들을 유럽으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하는 대륙 간의 트레이드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이걸 이제 트라이앵글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프리칸들이 흑인들이 이 유럽으로 이제 유럽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 상인들이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노예로 삼은 게 아니고 아프리카도 이렇게 그 기후에 의해서 이렇게 부족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부족들 간의 분쟁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부족을 하면 이 상대방을 인질로 잡거나 포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유럽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노예로. 그러면 그 유럽 상인들은 그 노예를 판 부족에게 뭐 무기나 뭐 장신구나 이런 걸 제공을 하고 그러면 유럽의 상인들은 이 구매한 노예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일로 데려가는 거죠. 오늘날의 미국. 그래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시작이 여기죠. 그래서 이 노예가 이동을 해서 여기서 대량의 플랜트 농업이 진행되고 뭐 이런 방식의 삼각무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보면 전 세계적인 무역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은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은의 이동과 관련해서 은의 이동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아시아 지역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오프라인 수업 때 2주가 아니라 2시간 정도 연달아 사전 제작 강의로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서 남은 부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6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